섹션 3.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재무상태입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을 기업의 재무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낸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시점이 되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2월 31일 이날을 기말이라고 그래요. 즉 기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개를 재무상태라고 그러고 이걸 나타낸 보고서 이름을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일정 시점은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을 말합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그리고 채권은 써져 있죠. 받을 권리, 즉 받을 돈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산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유동성 여부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그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 다른 말로 기말이라고 합니다. 날짜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12월 30일을 말하고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같은 유동자산이라 할지라도 유동성 크기에 따라서 다시 유동성이 더 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제 이해관계자가, 회사 이해관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즉 재고자산을 팔아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은 다시 4개로 구분된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요. 유형자산은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활동은 우리가 상품, 제품 판매하는 그런 활동을 말해요. 거기에 필요한 자산 중에서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하고요. 마지막에 기타 비유동자산은 기타 등등이기 때문에 투자, 유형, 무형자산이 아닌 나머지 비유동자산을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요,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제적 의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채무라고 그러고요. 채무는 갚을 의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빚이라고도 하죠. 그 부채도 유동성 여부에 따라서 유동성 큰 거 유동부채, 유동성이 작은 거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고요.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하는 부채입니다. 유동부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부채는 자산에 비하면 그 종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지만 자산은 워낙에 종류가 많아서 유동자산이어도 다시 2개로 구분하고요. 비유동자산은 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은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개인기업은 우리 전산회계 2급은 개인기업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개인기업은 그 자본에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기업주가 출자한 자본 금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때는
자, 우측에 있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예, 사업주가 돈을 가져가면 회계연도 중에는 즉시 자본금에서 빼게 될 경우 사업주의 돈이니까 가져갈 수 있어요. 자본금의 상황을 알 수가 없으므로 인출금이라는 계정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회계연도 중에 이제 단기 중에 결산 이전에 그런 말이에요. 기업주가 또는 사업주가 개인 가사 목적으로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 인출금으로 처리하고요. 그걸 결산 이전까지 가져오면 인출금을 없애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가져오면 결산할 때 자본금에서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은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그랬으므로 자본의 등식이 자산 빼기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는 다른 말로 타인 자본이라고 그런 것도 이 용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또 같은 용어로 자산에서 부채를 뺐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산이다.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자본의 같은 용어. 자기가 낸 돈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잘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보고서 형식지를 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모든 자산 합계 낸 거는 부채 플러스 자본 도안과 똑같습니다.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양식지 계정식과 보고식은요. 계정식은 보고서 만들 때 자산을 왼쪽에다가 부채 자본을 오른쪽에다 기입하는 보고서 양식지를 말하고요. 보고식은 자산, 부채, 자본을 위에서 아래로서 내려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결산 시에 작성해야 되는 이 재무상태표는 좌측에 회사 이름 쓰고요. 우측에 통화의 단위를 써주고 중간에 시점을 써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일정 시점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얘가 12월 31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수가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설립하면 1기고 그 다음에 2기, 3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작성하는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 표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자본은 자본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된 거 계정식으로 되어 있는 양식지를 보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실기시험 볼 때 재무상태표 양식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계정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나오고 틀린 거 수정하세요 라고 나올 겁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러니까 두 번째 작성 기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성 기준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유동성 배열법.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유동성이 크다는 거는 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 시키는 걸 말하고요. 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하는 걸 말해요. 그걸 먼저 앞에 배열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배열해서 쓰시게 된다면 유동자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 그 다음 유동부채 쓰고 비유동부채 써갑니다. 같은 유동자산도 유동성이 큰 것부터 써야 되는데 그 유동성이 큰 게 여러분 당좌자산이 크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써가야 돼요. 구분 표시해야 되는 그 내용이 유동성 배열법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유동성과 비유동성은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그랬는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현금화 될 수 있으면 유동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동자산으로 구분하고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또 1년 안에 상환할 수 있으면 유동부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부채로 합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식별할 수 없다면 1년으로 추정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성기준을 보겠습니다. 지금 작성기준 보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자산부채 자본 중에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의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서 표시할 수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동성 배열법과 더불어서 중요한 내용,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다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100만 원 있고 갚아야 될 돈, 외상 매입금 있다 해보겠습니다. 이건 50만 원 갚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두 개를 다 보고서에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근데 이걸 요약해서 표시한다고 받아야 될 돈 100만 원에서 갚아야 될 돈 50이라고 해서 빼서 차감해가지고 받아야 될 돈이 더 많네 그래가지고 외상 매출금 50만 원 이렇게도 표시하고자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체 돈에는 이상이 없지만 이렇게 된다면 정확한 내용을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없다고 보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를 총액 표시라고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2번 재무상태표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개정은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합니다. 첫 번째, 당좌자산은요, 판매 과정 없이 1년 내 현금화할 자산입니다. 이 당좌라는 뜻이 현금화할 이런 뜻이에요. 예. 개정 과목 암기는 잘 안 됩니다.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게 제일 좋고요. 뒤에 챕터 02로 가면 다시 자세히 나오고 또 한 번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암기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바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주와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 지폐와 주화를 통화라고 해요. 통화. 그 다음에 자, 이것만 가지고는 거래하는데 불편하니까 통화 대형증권이 나왔어요. 지폐와 주화는 많이 보셨을 거고 통화 대형증권은 많이 안 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기합수표. 두 번째,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당좌수표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 겁니다. 자기합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걸 회사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계수표. 이게 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요즘에 보기 힘듭니다. 우편환 증서,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요즘에 거의 발행 안 하고 있죠. 계좌이체가 되는 시대에 우편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좌이체가 없던 시절에 우편안이 있었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압수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걸 회사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럼 현금.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표와 주화를 통화라고 그러고, 이게 통화 대신 쓴다고 해서 통화 대응증권입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수표, 이게 당좌 수표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가계 수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계가 발행하는 수표죠. 당좌 수표든, 가계 수표든, 은행에 가서 저 수표 용지를 가져다가, 회사나 가게가 발행하는 겁니다. 자, 우편한 증서는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들고 우체국 가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마찬가지로 자기압수표, 타인 발행 수표, 가계 수표 들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장을 보겠습니다. 판매 과정 없이 1년 내 현금화할 자산이라는 말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어떤 물건을 안 팔고도 그런 걸 말하죠. 예금 통장들은 예금에서 인출하면 되겠죠. 당좌예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예입하게 되는데 그 통장을 말합니다. 이게 무이자 예금 통장이에요. 수표 발행하려면 이 통장이 있어야 돼요. 참고로 어음 발행하려도 이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개설하는 통장입니다.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입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잘 보셔야 되는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이시죠? 이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계정을 통합해서 표시하는 이름들인데요. 이 여러 계정을 통합해서 표시하는 이름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결산 시 제출용 재무제표 작성할 때 사용해요. 제출용은 외부용을 말해요. 외부에다 보여주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이 계정 과목을 보고서에다 쓸 때, 즉 재무제표에다 쓸 때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에다 쓰거든요. 이 보고서에다가 이 재무상태표에 쓸 때 통합해서 표시해요. 외부 사람들 볼 때 편하게 보시라고. 그래서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앞에서 언급한 현금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예금 언급한 거 보이죠? 그 외에도 뭐 기타 예금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취득일 기준으로 해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현금하고 같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개는 이 이름으로 통합해서 표시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알고 있다시피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해 놓고 상환일에 한 번에 받아가는 그런 통장이죠. 그래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있고 이거는 이제 거치식이고 이건 이제 불입식이죠. 만기 1년짜리입니다. 만기 1년짜리. 1년짜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당좌 자산이 1년 내 현금화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가 취득한 유가증권, 즉 유가증권이라 하면 이제 주식과 사채를 말해요. 단기는 회계에서 1년 이내를 말하고요. 주식과 사채를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다 계좌로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게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1억을 가지고 거래해서 이게 주권이거든요. 주식. 그 다음에 사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사채. 써져 있어요. 사채권이라고 보이죠? 사채권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유가증권들이죠. 그걸 우리가 1년 내 시세 차익 목적으로, 매매 차익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러한 주식 사채 거래할 때 거래 시에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주식과 사채는 거래한 금액, 즉 시가로 취득원가를 쓰고 발생되는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이름이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배출금과 받으러오면요, 둘 다 상거래일 때 쓰는 건데요. 상거래라 하면 재고자산 파는 걸 말해요. 우리의 재고자산이 상품이 있으니까 상품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배출금이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입니다.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약정서를 쓰는 거고요. 어음을 받으면 그 어음에 만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생긴 어음은 이제 이거죠. 종이어음, 약속어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종이어음이에요. 이렇게요. 요즘엔 전자어음 거래 많이 하고 있어요. 약속한 대로 돈을 주겠다는 거죠. 이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이라고 써라. 뭐 했을 때? 상품 팔았을 때. 그런 말입니다. 어음은 그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즉 약속한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 기다리기 힘들겠죠. 그럴 때 어음을 할인하게 되는데, 이 할인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되고, 그 손해 이름을 이 이름으로 써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외상배출금과 받으러오면요, 제출용 보고서 작성할 때, 제출용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하나로 합쳐서 작성합니다.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상품, 제품 이렇게 재고자산 파는 걸 매출이라고 그래요. 상품을 팔고 받아야 될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은요, 상품이 아닌 물건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상품을 팔면 매출이라고 여러분이 하는데요. 상품 팔면 매출이라고 해요. 상품이 아닌 걸 팔면 회계에서는 매각한다, 처분한다고 그래요. 이 용어 이렇게 쓰면 더 좋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상품 매출하고 외상하면 외상배출금이고, 상품이 아닌 거 매각하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미수금이요.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단기는 회계에서 1년을 말합니다. 1년 이내 회수하기로 하고, 돈을 타인에게 대여했을 때, 대여할 때 채용증서 쓰죠. 그 다음에 이게 통합 계정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은 결산 시 제출용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작성할 때 쓰는 건데, 이 세 개를 통합해서 쓰고자 할 때 단기 투자 자산으로 통합합니다.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이 단기 금융상품에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속해요. 그 다음에 선급금은요, 상품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즉 물건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대금의 일부를 미리 줬을 때, 물건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물건과 관계돼서 돈을 미리 주면 선급금입니다. 왜 자산이 됐냐면, 물건을 주면 돈을 미리 주면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이 권리는 채권이라고 그랬죠. 받을 권리. 그래서 자산입니다. 선급금이라고 하면 돼요.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쓴다는 거예요. 과자가 과잉 그겁니다. 현금이 남거나 부족할 때.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그럴 때 결산일은 아니다, 그런다면 회계연도 중에 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요, 돈은 나갔어요. 현금 지출, 현금 거래가 있던 시절에 만든 계정이다 보니까 계정 과목 정의가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현금 지출 있었어요. 이게 진짜 현금으로 나간 걸 수도 있고 계좌이체 나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은 나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현금은 나갔는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에 쓸지 알 수가 없을 때, 정확하게 어떤 목적에 얼마 쓸지를 알 수 있으면 그 계정을 쓰면 돼요. 대표적인 게 직원이 출장 갔는데 출장비를 달라고 그래요. 만약에 출장 갔다가 돌아온다면, 오늘 중으로 돌아온다면 그거 확인해서 출장비의 계정 과목 여비교통비 하면 되는데 2박 3일로 출장 가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얼마 쓸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지급금으로 해요. 회계 처리는 그 쓰는 날짜가 하루 단위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날 갔다 그날 돌아오면 밝혀지니까 그날 기다렸다가 여비교통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2박 3일 가게 되면 오늘 현금 주고 이 사람이 정산은 갔다 와서 하는 것이므로 2박 3일 후에 그럴 때 지금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걸 돈이 나갔는데 안 적어놓으면 네,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제 파악하다 보면 그럴 때 이 가지급금을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납세금은요. 기중에 온천징수된 소득세나 중간에 납한 소득세 비용에 처리되는 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미리 내 세금이란 뜻이에요. 중간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내요. 11월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회사가 정기예금 통장을 들고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제하고 받아요. 그 제하고 받은 세금 미리 낸 소득세거든요. 개인기업의 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온천 징수돼서 미리 낸 거고 하나는 소득세 내라고 그래서 중간에 낸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나중에 내요, 안 내요? 안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리 낸 세금이어서 내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권리를 가지면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 계정입니다. 어려운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도금은 시험에 요즘에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소액현금이라고 그러고 부서가 많고 공장 있고 대리점 있고 현장 사무소가 많은 회사가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특정 부서에서 또 특정 현장 사무소에서 그날 어떤 물건을 사야 될 때 살 때마다 이렇게 뭐 어떤 물건 사겠습니다라고 이제 결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돈 받아서 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일할 때 불편하겠죠. 자, 그럴 때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거든요. 그걸 월별로 정산하든 분기별로 정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돈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금 계정 과목 이름이 전도금, 소액현금이라고 그런 겁니다. 부서가 많고 공장이 여러 곳에 있고 그다음 항상 그 부서별로 매일매일 써야 될 돈들이 있다. 근데 그게 크지는 않다. 그럴 때 미리 주는 돈이 이제 전도금, 소액현금이 되겠습니다. 미수 수익 선급 비용은 결산 시에 쓰는 대표적인 계정이고요.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그런 거 알게 되는데 그런 거 공부할 때 쓰는 계정이에요. 이거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해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결산까지 가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자, 미수 수익은 수익인데 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못 받은 수익이란 뜻이에요. 받을 권리가 있는 수익 그런 뜻입니다. 보고기간 말은 12월 31일 결산을 말합니다.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된 수익이나 해수일이 다음 연도일 경우 예를 들어서 예금 통장에 돈을 넣었어요. 7월 1일자로 정기예금 통장을 들었다. 그러면 1년짜리 들었대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자는 6월 30일 날 받기로 했어요. 다음 연도에. 이자 받으려고 통장 만드는 거죠. 그럼 이자를 받는 날 이자 수익으로 혹시 다 처리하게 된다면 이게 가운데 12월 31일이 있잖아요. 이자 수익이 올해의 이자 수익이 내년에 잡히는 일이 발생되죠. 즉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단기 거잖아요. 이거 올해 잡아야 되는데. 근데 한꺼번에 이자 받는 날 잡으면 올해 거 이자는 내년에 잡히고 문제는 내년에는 작년 거 이자가 잡혔다는 게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렇게 수익이 발생분이 있을 때 그 해에 발생된 거는 그 해에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산 정리분기할 때 이 발생분의 수익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자 계산해서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고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받을 권리는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이 미수 수익을 씁니다. 선급 비용은 미리 준 비용이란 뜻이에요. 비용을 미리 줬으니까 그 비용을 쓸 권리를 가졌다라고 해서 자산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게 보험 든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해봐요.
그럼 보험료가 나가죠. 7월 1일자로 보험을 들었어요. 1년 보험 들었습니다. 그럼 얘도 6월 30일까지. 보험료를 7월 1일 날 한꺼번에 1년분을 보통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비용으로 다 잡으면 가운데 결산일이 끼어 있어요. 이게 내년치 비용까지 잡히잖아요. 그래서 결산일 날 이 비용 내년 것까지 잡았다면 내년에 해당되는 부분, 즉 미경과분이 되겠는데요. 이 경과가 안 된 미경과분, 여기에는 비용에서 빼고, 이거는 다음 연도에 우리가 보험을 누릴 권리를 가졌다라고 해서 자산 처리하는데, 그 자산의 이름이 선급비용입니다. 미리 준 비용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비용이 유연시에 쓰고 수익에 발생시에 쓴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대손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대손이라 하면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데 거래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을 수 없을 때 대손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돈, 대손충당금. 그리고 여기서 1년이라는 말 나오고요. 단기라는 말 나오는데 그 단기도 1년이라고 그랬죠. 회계에서 1년은 중요합니다. 1년은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1년을 따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거 보고서를 보는 외부인들이 12월 30일 현재 일정 시점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그날, 즉 그날이 12월 30일이 되겠죠. 보고 기간 말로 봐서 이 사람들이 그 보고서 보다가 이거 1년 내에 받아야 될 돈이야 라고 그런다면 그 1년이 언제까지가 될까요? 다음 연도 말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1년은 다음 연도 말까지다. 다음 연도 보고 기간 말까지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단기, 장기를 구분할 수 없어요. 단기는 1년 이내, 장기는 1년 이후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당좌자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상에 대한 이름 한번 봐두시고요. 재고자산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내 현금화할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이름 하나 외우시면 돼요. 상품 있다. 판매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물품이란 뜻입니다. 그게 상품이요. 우리가 자전거를 판매한다 그러면 자전거를 팔려면 자전거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전거가 상품이 돼요. 우리가 컴퓨터 대리점이에요. 컴퓨터를 팔 거예요. 그럼 그 컴퓨터가 상품이 됩니다. 업종별로 상품은 다르겠죠. 이거 상품 사올 때 재비용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운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상품을 사오는데 상품이 10만 원인데 운임이 10,000원이래요. 그걸 우리가 부담해야 된대요. 파는 사람이 남는 게 없다고. 그럼 우리는 10,000원까지 주고 사잖아요. 그럴 때 그 운임 뭘로 회계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운반비로 처리하지는 않아요. 운반비는 판관비거든요. 그거 팔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운임은 운임까지 주고 산 것이므로 매입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계정 과목 이름, 운임의 이름 상품입니다. 좀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온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반품 또는 깎는데 이를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그래요. 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공부할 때 이게 통합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외상으로 사오고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으면 이걸 매입 할인이라고 그래요. 애누리하고 할인은 회계에서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 아님. 애누리는 하자로 인해서 깎아준 거고 할인은 빨리 갚아서 깎은 겁니다. 얘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돈을 안 주는 거니까 취득한 상품의 취득원가에서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 영업의 비용은 언제 쓰는 거냐면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장부상의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손실, 비정상적인 원인일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도난 뭐 이런 거예요. 파손, 뭐 부패 이걸로 인해서 수량 부족에 해당되는 만큼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걸 계산해서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은요,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과 사채를 사면 단기간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1년 내에 처분하지 않고 1년 지나서 처분할 거예요. 그거 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장기 투자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요.
만기가 있는 사채 1년 지나서 처분하겠다 그러면 이게 사채 등이라고 제가 쓸게요. 이게 사채, 국채, 공채를 말해요. 회사가 발행한 건 사채인데 국가가 발행한 건 이제 국채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건 공채입니다. 그런 건 이제 만기가 있어요. 사채 등은 만기가 있고 그 만기가 1년 넘을 때, 그럴 때 그때까지 꼭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 거야 그러면 이 이름 써요. 만기 보유증권. 그 다음에 1년 이내는 아니고 1년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건데 1년 초과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장기간 가지고 있을 건데 이게 중간에 팔 거예요. 장기간 가지고는 있는데 중간에 팔 거라고요. 그러한 주식과 사채 등이 있다면 이건 사채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고, 참고로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못합니다. 사채 만기 이전에 처분하거나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처분을 하는데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즉 1년 이내는 안 팔아요. 1년 이내에 팔면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그럴 때 매도관리증권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성 예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통장을 개설했는데 만기가 1년 이후일 때 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장기성 예금 알아두시고요. 장기 대여금은 대여를 했는데 기간이 1년 이후일 때, 회계상에서 1년은 다음 연도 말까지니까 다음 연도 말 지난 것까지를 말하겠죠. 장기라고 그러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은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기타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장기간 보유하면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해요. 형체가 있다라고 그래서 유형자산이라고 그래요. 형체가 있다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또 공부해요. 미리 개정 과목을 공부하는 겁니다. 토지, 땅 같은 거 사면 토지라고 그러고 건물 사면 이제 건물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쉬워요. 사무실, 창고, 기숙사 이런 거. 기계, 운송설비 사면 기계장치라고 그럽니다.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 사면 차량 운반고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용으로 쓴다라고 그러고 업무에 쓴다는 거고 형체가 있다고 그래서 유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책상, 의자, 금고, 응접 세트, 컴퓨터는 이제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유형자산들은 1년간 쓰고 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 감가상각 했을 때 그 비용의 이름이 감가상각비고요. 이 감가상각비 누적한 것을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그럽니다. 이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에서 빼기 때문에 자산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사실 때는 매입가, 시가를 이제 다른 말로 공정가치라고 그러는데 그 금액에다가 살 때 혹시 취득세 등을 주고 샀다면 그러한 모든 취득시에 발생되는 비용을 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까지 주고 샀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취득 이후의 지출이라고. 쟤네들을 장기간 쓰다 보니까 취득하고 나서도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 나간 돈이 해당되는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가치를 올렸다라고 그런다면 이를 회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 샀는데 건물이 좀 노후화되고 보기 안 좋아가지고 이 건물에다가 우리가 리모델링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건물을 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이런 것들은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정확하게 건물의 가치를 올린다는 말은 미래 경제적 효益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미래 경제적 효益유입 가능성은 미래에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출이 발생되고 나면. 자, 그럴 때 자산 처리예요. 이런 경우 리모델링 비용하고 엘리베이터 구입 비용은 건물로 처리합니다. 이를 회계에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수익적 지출은 이러한 건물 등을 샀는데 이 건물이 약간 색이 바래서 도색을 하거나 간단하게 고장나서 이렇게 수선을 했어요. 이렇게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로 발생되는 그런 지출들은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선비라고 이제 비용 처리합니다. 이게 이제 건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개정 과목. 이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다 똑같은데 유형자산하고 형체가 없다라고 그래서 무형자산이라고 그래요. 개정 과목들입니다. 일정 기간
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권리 중에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는데 얘는 산업재산권이라고 회계처래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들어있어서 예, 특허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시험 볼 땐 이걸로 하셔야 돼요. 예, 산업재산권 하면 프로그램에서 안 떠요. 근데 외부로 보고할 때는 이 이름으로 쓰셔도 되고 이건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 사용자는 이렇게 특허권 이렇게 따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예,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의장권은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예, 상표권.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 예. 그래서 무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건 소프트웨어고요. 이 개발비는 이게 B자가 들어가는데 무형자산이니까 중요해요. 예, 개발과 관계돼서 발생되는 비용인데 처음에 개발을 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다 비용 처리합니다. 근데 개발이 어느 정도 돼서 그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해당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식별이 가능하고 이게 지금 미래에 돈이 얼마 들 거라는 게 확실하게 기대가 된다면 자 그럴 때 그 기대가 되는 시점부터 최종 출시까지 들어간 비용들을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 해당되는 자산의 이름이 개발 과정에서 발생됐다라고 해서 개발비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장 조사하고 뭐 연구하고 이런 거는 비용이에요, 여러분. 연구비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완료돼서 신제품 출시를 거의 두고 있고요. 출시를 포기할 생각 없어요. 미래 많이 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걸 인식한 시점부터 최종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회사의 모든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자산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개발비, 무형자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인데요. 자산 중에 마지막입니다. 기타 등등 해서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이 위에 있는 거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잘 나오는 게 임차보증금이 잘 나와요. 건물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우리가 보증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 임차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자산이고 들어갈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까 기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이나 수표는 가지고 있는 중에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거래처 상황이 나빠지면. 그럴 때 부도 났다고 그 회사가 망한 건 아니므로 그 회사가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대손 처리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서 잠깐 대금을 받을 수 없는데 좀 기다리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런다면 일단 지금 현재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도가 됐다는 그 말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어음과 수표는 부도음과 수표로 회계 처리합니다. 받아야 될 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이에요. 그래서 자산이죠. 자산은 여러분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로 넘어오겠습니다. 부채,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를 말합니다. 부채하고 같은 말, 채무라고 그랬죠? 예, 채무. 채무는 갚으르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빚이라고 많이 하시죠. 첫 번째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거래를 하면 재고자산 사온 걸 말해요. 재고자산 상품, 상품을 사오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서 작성하실 때 제출용 보고서, 외부용 보고서는 이렇게 통합해서 표시합니다. 매입채무로 통합계정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이 아닌 거 사오면은 상품을 사오면 흔히 이제 매입이라고 그러고 회계에서 상품이 아닌 거 사오면 이제 구입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 사오고 돈을 1년 내에 주기로 했다면 이때 미지급금이라고 써요.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상품은 외상매입금이지만 상품이 아니면 미지급금입니다. 옆에 설명 들어있죠? 자, 이 반대말은 외상매입금의 반대는 외상매출금이고 지급어음의 반대는 이제 받을어음이 돼요. 얘가 채무니까 채무의 반대가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자산 쪽에 있는 거죠. 자산의 계정이 부채 계정보다 많다는 건 채무의 반대가 채권이고 자산에 채권이 들어있죠. 근데 자산에 거기다 재화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은 원래 소중한 거예요.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산을 종류별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많은 겁니다. 부채는 자산에 비하면 많지 않죠. 부채는 대채무, 빚인데
사람들이 채무를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래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그 부채 계정은 외우셔야 됩니다. 단기 차입금의 반대는 단기 대여금입니다. 1년 내 상환하게 하고 빌린 돈을 말하고요. 차용증서 쓰겠죠. 선수금은 물건을 팔기 전에 미리 받은 거예요. 어떤 물건을 팔기 전에 미리 받은 돈, 물건과 관계돼요. 선수금의 반대가 선급금이잖아요.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준 돈이라고 그랬죠. 예수금은 이게 미리 했자예요. 미리 받은 돈, 온천 징수한 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급여 강사료 이자 이런 거 이제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떼고 또 보험료 떼라고 돼 있어요. 그 뗀 거 우리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요. 그래서 그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가지고 있는 돈이요. 회사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될 의무를 가져서 이게 부채가 되겠습니다. 가수금은 반대가 가지급금이에요. 돈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그 원인을 모를 때 원인 모를 돈을 받으면 가수금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쓸지 몰라서 주는 건 가지급금이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미지급 비용의 반대는 미수수익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미수수익 생각나시죠? 이자가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거 있는데 받는 날이 다음 연도일 때. 마찬가지로 미지급 비용은 줘야 될 이자가 있는데 내년에 주기로 했어요. 근데 돈을 올해부터 빌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는 발생됐겠죠. 이걸 만약에 내년에 준다고 12월 30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올해 장부에다 써놓지 않게 되면 올해 비용이 내년 비용으로 잡히니까 비용이 과소계상되고 내년은 과도계상돼서 보고서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12월 31일 보고기간 말까지 기말이라고 그래요. 발생된 비용이 있으면 그걸 비용 처리하시고 지급일이 다음 연도에서 아직 주지 않았다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고요. 미지급 비용은 왜 부채가 됐냐면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비용이 있다 이런 거죠. 비용과 관계돼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 반대가 선급 비용입니다.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대여했는데 선이자를 뗐어요. 내년 것까지 미리. 그러면 그거 수익으로 올해 다 잡으면 안 되고요. 내년 그 이자까지 다 받았다고 장부에다 만약 수익으로 잡았다면 그 수익에서 이제 빼가지고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았고 내년에까지도 우리가 돈을 대야 될 의무를 가졌다고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부채 처리합니다. 의무는 여러분 부채입니다. 이 두 개는 결산시에 쓰는 거고요. 좀 어려운 계정이니까 이해가 너무 안 되시면 뒤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유동부채가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니까 1년 지나서 갚을 부채를 말하겠죠. 첫 번째, 차입금 중에 장기 차입금이 있어요. 단기 차입금은 1년 내에 갚아야 되고 장기 차입금은 1년 지나서 갚는 거예요. 이에 반대되는 말은 당연히 장기 대여금이 되죠. 장기 대여금이 반대인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장기 차입금의 반대는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세요. 둘 다 부채인데.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은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충당금을 말합니다. 그 충당금은 직원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돈이므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그 보증금은 임대인 게 아니잖아요. 보증기간이 끝나면 다시 임차인한테 줘야 되니까 부채가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의 반대가 뭐예요? 임차보증금이죠. 이렇게 임차보증금 보이시죠? 두 개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본입니다. 자, 개인기업의 자본 계정가목만 써놓은 거예요. 자, 개인기업의 사장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한 돈, 자본금입니다. 그 자본금은 항상 계산하실 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딱 맞아떨어져요. 이를 우리가 자본의 등식이라고도 그럽니다. 자본의 등식은 자산 빼기 부채 자본 이렇게 돼요. 알아두시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자본이 됐다는 말은 부채를 뺐으니까 순자산이라고 해서 같은 말이 되고요. 이와 같은 말 자기 자본, 자기가 낸 돈, 또 같은 말입니다. 세 개 용어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예, 계정 과목, 자본의 계정 과목 이름 자본금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개인 기업에서 기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잠깐 가져갔을 때, 그럴 때 인출금으로 써요. 잠깐 가져갈 때마다 자본금에서 이렇게 빼버리시면 자본금을 정확하게 얼마인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자본금은 유지하시고 회계 처리할 때 개인기업의 사장이 자기가 가게에 돈이 필요하거나 그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인출금 잡았다가 가져오면 인출금 없애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결산시에는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데 결산시까지 회수가 안 되면 그때 인출금을 없애고 자본금에서 뺍니다. 그럴 때 임시적으로 쓰려고 만든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2개 있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뒷부분까지 보실 때 더 많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